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2017년 5월 기출문제 6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풀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인강으로 제공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좋겠고요. 또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 참조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가 또 다시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출된 문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여러분이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61번 문제입니다. ITU-T에서 1976년에 패킷 교환망을 표준으로 처음 공고한 프로토콜이 무엇이냐라고 그랬는데요. 단답형이죠. 단순한 지식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X25가 됩니다. 이거는 X25는 단말 장치와 회선 종단 장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이루어지는 프로토콜을 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것이고요. 또 X21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기식 전송을 위한 접속 규격이 되겠고요. 다음에 지금 말하는 X25는 이제 패킷 전송을 위한 접속 규격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원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 샘플링 주파수는 샘플링 되는 신호의 최고 주파수에 비해서 최소한 몇 배 이상이 되어야 되나요? 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아날로그의 주파수를 다시 복원을 할 때 원래 주파수의 최소 2배면 완벽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63번 문제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섬유 케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전자적인 잡음이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광섬유 케이블은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빛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게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구리선은 이제 보통 가까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랜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요.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이 이제 좀 두껍죠. 유선 방송 같은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동축 케이블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지원한다. 대역폭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속도로 차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대역폭이 넓을수록 전송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거죠. 두 번째, 전송 속도가 UTP 케이블보다 빠르다. UTP 케이블이다 라는 것은 구리선을 말을 합니다. 3번에 동축 케이블에 비해서 전자기적 잡음에 뭐하죠? 잡음에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잡음에 강하다. 이거는 이제 전자적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선 생각을 해보세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피복을 벗겨서 얼마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해서 광섬유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적인 잡음에는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4번의 동축 케이블에 비해서 전송 손실이 적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고요.
64번입니다. OSI 7 계층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OSI 7 계층 생각나나요? 네, 하위 계층부터 물, 대, 내, 전, 세, 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리계층에서는 이제 장비가 허브, 리피터가 들어오면서 랜을 구축하는 단계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 이제 브릿지라는 장비가 들어오고요. 네,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인접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게 됩니다.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류 제어가 들어가 줘야 되겠고, 또 흐름 제어, 예,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동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에 해당하는 거 바로 오류 제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가 들어오고 최적의 경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이다. 전송 계층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돼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 간에 인접 노드가 아니라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종단이다. 이게 이제 우리 교실에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많은 컴퓨터들이 여기 있는 회선에 있는 값을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IP 주소 하나를 가지고 이걸 우리는 종단이다 라는 거죠. 이 종단과 이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 라는 거고요. 세션 계층에서는 이제 논리적인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표현 계층에서는 이제 암호화 과정을 거치고 또 코드 변환, 서로 코드를 맞춰주는 코드 변환,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응용 계층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메일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합니다. 자, 하여튼 6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TCP, IP, TC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이 TCP, IP가 되는데요. TCP는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IP는 비연결성, 또 신뢰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여러분 집에 택배 아저씨가 온다라고 보세요. 전화를 걸죠. 집에 계시나요? 몇 시 몇 분에 배달할 건데요. 네, 오세요. 신호를 보내면, 자, 그래서 응답 신호를 보내죠. yes. 이제 OK를 받으면 해당된 시간에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받으셨나요? 라고 또 문의도 하죠. 그런 게 신뢰성 있는 전송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내가 하루에 배송해야 될 물건이 뭐 500개 다 전송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IP는 이제 바쁜 거죠. A하고 B가 이제 서로 신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A가 B한테 데이터 전송을 할 때 신호도 안 줘요. 그냥 문 앞에 던져놓고 갑니다. 네, 그러면 B가 들어와서 택배 안내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문 앞에 있는 택배 물건은 어때요? 누가 또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비신뢰성이다. 그죠? 이거는 빠르게 배송을 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TCP는 신뢰성이다. 연결형이다. 1번에 신뢰성이다. 2번에 전 이중 서비스다. 3번에 비연결형이다. 어때요? 3번이 틀렸죠. 4번에 스트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입니다. 멀티포인트 네트워크에서 단말로부터 제어국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작을 무엇이라고 하냐. 자, 여기에 주국이 있고 종국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제어국이 되는 것이고 얘는 단말이 됩니다. 그래서 단말로부터 제어국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작을 무엇이라고 하냐고죠. 자, 주국에서 단말기한테 전송할 데이터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송을 허가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바로 무엇이냐? 폴링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B. 패킷형 단말기들을 패킷형 교환망에 들어온다 그러죠. 패킷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런 내용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게 부피가 너무 크니까 전송하기 좋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는 단위, 이것을 패킷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집 이삿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을 통째로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이걸 어때요? 조그만 박스에다 담죠. 하나하나 박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데이터를 패킷으로 조립을 하고 또 수신 측에서는 분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정답은 바로 PAD라고 합니다. 그래서 PAD는 패킷. 자, 어셈블러 and 자, 이런 디스어셈블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입니다. 주파수 다중화 방식에서 보호 대역의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주파수를 분할해서 보내자. 이 하나의 회선으로 한 가지만 보내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 회선에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어서 같이 보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요. 라디오마다 또는 TV마다 회선이 별도로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자, KBS 회선 들어오고, MBC 회선 들어오고, SBS 회선 들어오고, 그럼 어때요? 너덜너덜하죠, TV 뒤에가. 근데 어때요? 회선이 그냥 하나만 들어오는 거죠. 그 회선 하나에 KBS, MBC, SBS 또 각종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선에 여러 가지를 같이 집어 넣는데 다중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분할할 거냐? 주파수를 이용해서 분할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이제 회선이에요. 회선인데 이만큼 KBS, 이만큼 MBC, 이만큼 SBS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자, 여기 만약에 89.1 네, 여기다가 89.2 그럼 어때요? 굉장히 많은 혼선이 이루어집니다. 적당하게 띄워줘야죠. 91.9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 간격을 뭐라 그러죠? 보호 대역이다 라고 합니다. 가드밴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드밴드. 네. 이 가드밴드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드밴드의 역할은 뭐죠? 채널 간에 이걸 이제 하나의 채널이다 라고 합니다. 채널 사이에 간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혼선이 일어나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떠세요? 회선에 낭비가 오겠죠. 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9번입니다. 렌의 토폴로지 형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렌을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형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운데 하나 있고 모든 컴퓨터들이 이렇게 연결된 방식, 스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에서 C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중앙을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굉장히 좋은 걸로 놔둬야 되겠죠. 자, 이번에 버스형이다. 버스형이다라는 것은 이게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럼 여기에 단말기들이 이렇게 있어서 중간에 있는 여기 있는 회선을 서로 공유해서 쓰는 방식이 됩니다.
이 회선에 좀 문제가 생기면 네트워크가 안 되겠죠. A에서 C로 보내고자 한다. 여기서 내려와서 회선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링형이다. 링형은 뭐냐면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트워크 구성이.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A에서 C로 가고 싶다. A에서 C로 데이터 전송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7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00 보의, 문제 옮겨야죠. 네, 1200 보의 변조 속도를 갖는 전송 선로에서 신호비트가 3비트면 전송 속도는 그랬습니다. 자, 보라는 것은 뭐냐면 디지트 신호 몇 개를 가지고 보를 만들었느냐. 3비트다라는 것은 디지털 신호 3개를 가지고 하나의 신호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얘가 BPS가 되고 얘가 이제 보가 됩니다. 이 보가 지금 현재 1200이다 그거죠. 그럼 얘는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되죠? 1200 곱하기 3을 해서 3600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네. 자, 71번입니다. M진 PSK에서 반송파 간의 위상차는 하고 그랬고 M은 진수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변조 방식에는 자, 어떠한 것이 있냐면 ASK가 있고 또 FSK가 있고 PSK가 있고 QAM이 있습니다. 진폭을 변조하겠다. 주파수를 변조하겠다. 위상을 변조하겠다. 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PSK 바로 뭘 변조시키는 거요? 위상을 변조시키는 겁니다. 위상을 변조시키는 것은 이제 각도에 따라서 변조를 시켜주는데 이진 변조다 그럼 180도입니다. 이게 있는데 180도 회전을 시켜요. 뒤집어라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뒤집으면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이건 180도 하니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90도 회전, 팔지는 45도 회전 이런 식으로 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 이진 PSK는 우리가 다른 말로 BPSK다 합니다. 바이너리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PSK다. 그러면 얘가 우리는 이제 QPSK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진 PSK에서 위상차를 구하겠는데요. 위상차는 파이가 되고요. 사진 PSK 180도였죠. 나는 이제 90도가 되는데요. 자, 얘는 2분의 1 파이가 됩니다. 팔진 PSK에서는 위상차가 얼마가 되게 될까요? 네. 얼마죠? 4분의 1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2분의 1이다 라는 것은 4분의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8분의 2 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진 PSK의 위상차는 얼마가 되냐면 M분의 2 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입니다. 회선 양쪽 시스템이 처리 속도가 틀린 거예요. 데이터 양이나 통신 속도를 수신 측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기술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흐름 제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입니다. 링크 스테이트 방식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랬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요. 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디스턴스 벡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링크 스테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디스턴스 벡터 방식은 뭐냐면 거리, 방향. 자, 이것을 위주로 만들어진 라우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까지의 거리, 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갈 인접 라우터, 그런 방향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접 라우터들과 주기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을 해서 라우터 테이블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링크 스테이트는 뭐냐면 하나의 라우터가 목적지까지의 모든 경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떠세요? 테이블과 주기적으로 교환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라우터 하나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한 내부 방식의 OSPF 방식이 있고요. 다음에 경로 벡터, 거리 벡터 프로토콜을 이용한 내부 라우팅 알고리즘의 IGRP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게이트 라우팅 프로그램의 BGP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링크 스테이트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4번입니다. 데이터 전송 흐름이 양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전송할 수 없는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 방식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양 통신이다. 자, 심플렉스 방식이다. 반이중 통신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이중 통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양 통신이다 라는 것은 A에서 B로만 통신이 가능한 거죠. 반대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TV나 라디오 같은 것은 주어진 내용을 우리가 어때요? 들을 수만 있는 거죠. 반이중 방식이다. A에서 B로, B에서 A로 보낼 수가 있지만 동시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무전기, 또 팩스 이런 것들입니다. 전이중 방식이다 라는 것은 동시에도 가능하고 양방향으로도 가능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전화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할프 디플렉스 방식이 되는 거고요. 전이중은 풀 디플렉스 방식이군요. 자, 75번입니다. 수신단에서 디지털 전송 신호로부터 데이터 비트를 복원하는 것. 복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바로 해독기가 됩니다. 해독기. 자, 해독기는 이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엔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개가 입력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4개가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n개의 입력이 들어오면 이에 n승계의 출력을 갖는 자, 회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6번입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대표적인 PCM 변조 방식의 과정은 물어봤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로 바꿀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 표본화 시킵니다. 표본하다라는 건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쪼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는 양자화 과정을 거칩니다. 양자화 과정은 뭐냐면 대표 숫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갰으면은 이것에 이 사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무슨 값을 가져올 거냐, 중간값을 가져오겠다. 얘가 이제 15다. 네, 15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대표 숫자를 결정을 해주고요. 세 번째는 부호화 과정입니다. 부호화다라는 것은 이제 이진수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복호화, 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IP 버전 4 망에서 IP 버전 6 망으로의 천이 기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죠. 우리가 IP 버전 4가 너무 포화 상태여서 IP 버전 6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P 버전 4는 8비트짜리가 4개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32승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IP 버전 6은 16비트짜리가 8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에 128승까지의 IP 주소를 구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IP 버전 6으로 한꺼번에 시작가야 되는데 인터넷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이 되지 못한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IP 버전 4를 쓰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잘 공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P 버전 4로 들어왔을 때, IP 버전 6으로 들어왔을 때 서로 바꿔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 바꿔주는 방법 중에서 먼저 듀얼 스택이다 라고 있습니다. 듀얼이다 라는 것은 뭐죠? 두 개 이상, 두 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IP 버전 4와 IP 버전 6을 둘 다 처리하는 기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널링 기법이 있습니다. 터널링 기법은 뭐냐면 IP 버전 4인데 특정한 이런 통로로는 IP 버전 6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환이다 라는 겁니다. 서로 IP 버전 4로 들어오면 IP 버전 6으로 변환해주고 IP 버전 6이 들어오면 IP 버전 4로 교환을 해주는 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입니다.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빠르게 일정한 속도로 신뢰성 있게 보내기 위해서 대역폭, 우선순위 이런 네트워크 자원을 각종 응용 프로그램에 수신 수요를 지능적으로 맞춰주는 여러 가지 기술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느냐?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QoS다, S가 바로 뭐냐면 서비스다 라는 겁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퀄리티 of 서비스 약자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입니다. HDLC에서 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HDLC의 프레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HDLC 프레임은 이제 양쪽 끝에 플래그가 붙은 것이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주소부가 있죠. 어디로 전송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제어부가 붙게 되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정보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부, 검사부가 붙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플래그,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어드레스, 그죠? 제어부가 컨트롤, 정보부가 인포메이션. 자, 검사부를 우리는 FCS라고 합니다. 자,
됐죠? 네. 그리고 이 이제 더 세부적으로 알 거면 이 제어부에 우리가 프레임이 3개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보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감시 프레임, 그 다음에 비번호제 프레임.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정보 프레임에서는 순수하게 이제 정보만, 네, 정보만 전송하는 프레임이고요. 감시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제 감시하고 감독하는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이러한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비번호제 프레임은 이제 초기 설정, 초기 설정값, 또 링크 확립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군요. 80번 문제입니다. 신호대 잡음비가 15이고 대역폭이 1200Hz라고 하면 통신 용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통신 용량 C는 공식이 있죠. 네, 로그 2에 1 플러스 n분의 s다 그랬습니다. 신호대 잡음비가 15다, 즉 n분의 s가 15다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대역폭이 W입니다. W가는 대역폭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식은 1200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1200 곱하기 로그 2의 16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로그 2의 16은 어떻게 구하죠? 네, 로그 이쁘게 써야 되는데 로그 2의 4승이 되어서 얘는 4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1200 곱하기 4가 되어서 48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 80번까지였고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인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